이설이. 우리 앞으로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말자. 위자료 10억은 계좌로 보내주지. 나는 힘겹게 기침을 몇 번 했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연약한 모습이었다. 나의 전남편 박도준은 나를 보는 눈빛에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다. 깊은 혐오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나는 힘겹게 가벼운 한 글자를 뱉어냈다. 좋아. 돌아서자마자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가슴 앞에서 VV자를 그렸다. 이 날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이다. 이혼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곧장 비밀 빌라로 돌아갔다. 주부들이나 신는 플랫슈즈를 벗어 던지고 맞춤 제작된 빨간색 하이힐로 갈아 신었다. 앞치마를 벗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라이터로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줄지어 늘어선 고급 드레스들 중에서 흰색의 몸매가 드러나는 자수 드레스를 골랐다. 머리는 위로 올려 간단하게 비녀를 꽂고 옅은 화장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이설이의 진짜 모습이었다. 병약한 백년아인 척 연기한 지 너무 오래되어 너무 깊이 몰입한 나머지 원래 내 모습을 잊을 뻔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내가 아픈 척 연기했던 몇 년 동안 나는 몰래 박도준의 경영 능력을 칠 8알은 배워두었다. 솔직히 내 전남편은 인간적으로는 쓰레기였지만 재계에서 그의 철두철미한 수완은 유명했다. MJ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승승장구하며 국내 최대 재벌이 되었다. 오늘 밤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는 날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를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저녁 7시. 나는 당당하게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여전히 화려한 장식 스타일이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로비는 부유한 사람들, 심지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거물들로 가득했다. 박도준은 오유라의 팔짱을 끼고 방명록에 서명하러 오는 하객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나라는 전처는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오랜만이에요. 박 대표님? 나는 전 남편에게 예의상 손을 내밀었다. 그는 나를 본 순간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눈가에 분노가 가득 찼다. 이설이, 내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을 텐데.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네가 그런 옷을 입는다고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아? 정말 가소롭군.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여전히 그 오만한 모습 그대로였다. 오유라는 옆에서 승리자의 자세로 나를 보며 내가 망신당하는 꼴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박 대표님,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네요. 저는 초대를 받고 당신의 성공 축하 파티에 참석한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이설이입니다. 나는 경멸적으로 내가 서명한 이름을 가리켰다. 말을 마친 뒤 나는 돌아서서 메인 홀로 들어갔다. 박도준은 그 자리에서 내가 쓴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오유라는 내가 굴욕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자 옆에서 화가 나 부추겼다. 도준 오빠, 경호원 불러서 저 여자 쫓아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에 말이야. 박도준은 말이 없었다. 손으로 테이블을 짚은 채 그의 눈빛은 사람의 목을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그때 박도준의 어머니 윤미선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채 메인홀에서 나왔다. 나는 그녀와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사람이 가장 적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오유라가 윤미선의 손을 잡고 파티장 안에서 나를 찾아다니는 것이 보였다. 아마 내가 입은 옷이 너무 눈에 띄었던 모양이다. 그들은 금방 나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나의 전 시어머니 윤미선은 나를 보고 먼저 놀랐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이설이 씨 자신의 신분을 좀 자각해줬으면 좋겠군요. 도준이는 이미 당신과 이혼했고 곧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겁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으니 그저 웃음만 나왔다. 분명 오유라가 계속해서 내 전남편을 유혹했는데 이제 와서 적반하장이라니. 오유라는 윤미선 뒤에서 도발적인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나서서 그 두 사람을 혼내주려던 찰나 내 옆에 있던 남자가 몸을 돌리며 박수를 쳤다. 재밌네. 재밌어. 오늘 이런 대단한 구경을 하게 될 줄이야. 요란한 박수 소리에 순식간에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모두가 우리 쪽을 쳐다봤다. 그제야 나는 옆에 있는 남자를 주목했다. 그는 잘 빠진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길게 뻗은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고귀하고 차가운 눈이 밝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눈빛 속의 서늘함이 나에게 묘한 익숙함을 느끼게 했다. 박도준도 다가왔다. 그는 나를 보며 일말의 감정도 없는 눈으로 말했다. 이설희 씨, 나가주시죠.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원래는 500억 정도 투자해드릴까 했는데 당신의 새 프로젝트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보니 필요 없으신가 보네요. 나는 물론 알고 있었다. 그 500억이 MJ그룹에게는 구명줄과도 같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나는 MJ그룹이 겉보기처럼 화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다. 실제 현금 흐름은 심각하게 부족했다. 지금 이 500억이 없으면 곧 파산하고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떠나려 하자 박도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너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나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확히 말하면 3년 5개월 10일 14시간을 기다렸지. 박도준은 화가 나서 얼굴이 검게 변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윤미선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가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설이야, 내가 널 보육원에서 데려온 정을 봐서라도 투자 철회는 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 그녀가 감히 그 얘기를 꺼내다니. 만약 그녀가 불법적으로 나를 입양해서 당시 아팠던 박도준의 액대명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렸을지 모른다. 그녀는 심지어 내 원래 이름 설이가 불길하다며 김미나로 바꾸기까지 했다. 이설이라는 이름은 내가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5살 때 유괴되었다가 스스로 탈출했던 것을 기억한다. 내 친부모님은 분명 아직 나를 찾고 계실 것이다. 나는 오늘을 위해 일부러 박도준의 병이 나에게 옮은 척 연기하며 박씨 집안에서 모욕을 견디며 하인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그 세월 동안 윤미선은 나를 인간으로 대한 적이 있었던가? 사람에게는 모두 존엄성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일이 있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파티장 전체의 주목을 받으며 마치 레드카펫을 걷듯 당당하게 퇴장했다. 하지만 문을 나선 후에도 나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미래가 막막했고 언제 친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입구까지 걸어가자 포르쉐 카이엔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 그 낯익은 남자였다. 데려다 줄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차에 올라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이다.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었다. 나는 몰래 눈물을 닦았는데 그가 백미러를 통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조금 어색했다. 설이야. 남자가 매우 매혹적인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오직 그 사람만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 너, 강지혁? 나는 마침내 그를 알아봤다. 그는 보육원에서 나의 유일한 말벗이었고 초월적인 지능을 가진 천재 소년이었다. 드디어 알아보네. 그가 차갑고도 자성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요즘 꽤 잘 나가는구나. 이런 고급차도 몰고 다니고. 내가 흥분해서 말했다. 너야말로 17살에 보육원을 떠나서 계속 널 찾고 있었는데 나는 예전에 그를 남몰래 좋아했었다. 너도 만만치 않잖아. 날 놀리지 마. 나 방금 이혼했어. 이혼이 뭐 어때서? 네가 이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해. 그의 말을 듣고 나도 멍해졌다. 예전에는 크면 나랑 결혼해준다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솔직히 연기였지만 암울했던 결혼 생활은 나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농담하지 마. 그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급정거했고 내 심장도 한 박자 멎었다. 그는 그 고귀하고 차가운 눈으로 백미러 속의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면?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내가 강지혁을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5년이나 지났다. 지금의 그는 너무 많이 변했고 나도 그를 잘 알지 못한다. 게다가 이제 막 이혼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열심히 돈을 벌고 하루빨리 친부모님을 찾고 싶을 뿐이다. 지금이 결혼할 좋은 시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차 안의 온도가 점점 올라갔고 나는 조금 불편해졌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싶었다.
손이 스위치에 닿기도 전에 창문이 저절로 내려갔다. 강지혁이 웃었다. 눈꼬리가 올라가며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예전이랑 똑같네. 남이 조금만 잘해주면 바로 믿어버리고 너 이러면 정말 안심이 안 돼.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점차 평온해졌다. 그렇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내가 그에게 아직 마음이 있다 해도 그가 나에게 감정이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다. 강지혁은 나를 빌라문 앞까지 데려다 주고 떠났다. 아마 그와 나는 더 이상 엮일 일이 없겠지. 집에 돌아와 나는 인터넷에 10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친부모를 찾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내 친부모가 누구인지 안다는 내용이었다. 내가 더 물어보려고 할 때 내 아이디 계정이 갑자기 차단되었고 올렸던 게시물도 사라졌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내 전남편 박도준. 그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서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그가 이렇게까지 속이 좁을 줄은 정말 몰랐다. 내 이런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다니.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네가 나에게 예의 없이 군다면 나도 무정하게 굴 수밖에. 그 500억 너에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경쟁사에 투자해서 널 화나게 만들어주겠어. MJ그룹과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신생회사였다. 이 회사가 혜성처럼 등장해 MJ그룹의 자원을 많이 빼앗아갔고 줄곧 MJ그룹의 눈엣가시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회사의 베일에 쌓인 실세는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 박도준조차 그를 어쩌지 못하고 계속 견제만 할 뿐이었다. 나는 이 회사의 안내 데스크로 가서 500억짜리 수표를 책상에 던지며 말했다. 당신들 사장님 나오라고 해. 100억 투자하겠어. 안내 직원은 잠시 멍하더니 태연하게 경비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빨리 와주세요.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분이 있어요. 네가 정신병자야. 난 당신들 사장님을 만나야겠다고. 저희 대표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혹시 예약하셨나요? 내가 500억을 투자하는데 예약을 해야 한다고? 지금쯤이면 당신들 사장님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날 환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설이야.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강지혁이 길고 훤칠한 몸으로 문에 기대어 서 있었다. 강지혁,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나한테 500억 투자하겠다고? 강지혁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강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이 곧 올 겁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됐어. 강지혁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를 데리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오랜만이네. 우리 어제 막 봤잖아. 난 그 돈 필요 없어. 넌 그냥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많이 사 먹어. 예전처럼 너무 말랐잖아. 그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 돈을 마다하는 사람도 있네. 참 며칠 뒤에 MJ그룹과 협상하러 갈 건데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이건 내게 딱 맞는 기회였다. 나는 반드시 직접 물어봐야 했다. 이혼했다고 내 계정까지 차단할 필요가 있었냐고. 시간 있어? 있어. 나는 검은색의 몸에 붙는 드레스를 입고 강지혁의 팔짱을 낀 채 고급 레스토랑의 룸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두 쌍의 눈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내가 자기소개를 하기도 전에 오유라가 먼저 비꼬며 말했다. 어머, 이혼하자마자 강 대표님 허벅지를 붙잡았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원래부터 사귀던 사이인 줄 알겠어.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강지혁의 옆에 앉았다. 박도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창백함 속에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박도준이 충혈된 눈으로 문 앞에서 나를 막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그에게서 풍기는 술 냄새가 났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설이야, 나랑 오유라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 우린 이미 이혼했잖아. 그의 눈에는 불만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래서 강지혁이랑 사귀는 거야? 일부러 날 화나게 하려는 거지? 나는 박도준이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을 처음 봤다. 박 대표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린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멋대로 제 계정을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송할 겁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그냥 가버렸다. 뒤에서 그가 울든 죽든 상관하지 않았다. 결혼 3년 동안 그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었다. 대부분의 시간은 업무 처리에 썼다. 그래서 그는 분명 몰랐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 윤미선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나는 손목에 스카프를 풀었다. 그 아래에는 손목을 그은 듯한 흉터가 드러났다. 물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었다. 그것은 윤미선이 어떤 돌팔이 의사의 말을 듣고 내 피를 뽑아 한약으로 다려 당시 몸이 좋지 않았던 박도준에게 먹였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수시로 나를 때리고 욕하며 나를 천한 종년처럼 쳐다봤다. 내가 어쩌다 그런 악독한 여자를 시어머니로 만났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일들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 나의 가장 큰 소원은 하루빨리 가족과 재회하는 것이다. 오늘 나는 강지혁에게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았다. 혼자 한강변을 걸으며 밤바람을 쐬고 싶었다. 갑자기 가로등 아래에서 뒤따라오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러자 그림자도 점점 더 빨라졌다. 내가 확 돌아서자 뚱뚱한 몸집의 남자가 수건으로 내 입을 막았다. 다음 순간 내 몸이 점점 쓰러졌고 곧 의식을 잃었다. 나는 나무 의자 위에서 깨어났다. 손과 발은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사람은 오히려 냉정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이곳은 폐건물 같았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방치된 곳이었다. 벽에는 이미 이끼와 잡초가 무성했고 공기 중에는 축축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식은땀을 흘렸다. 손전등 빛이 멀리서 비춰왔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숨을 참았다. 정면으로 걸어온 것은 몸집이 뚱뚱한 중년 아저씨였다. 그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마지막 밥 먹고 길 떠나. 그가 다가와 내 입에 테이프를 떼어냈다. 원하는 돈 다 드릴게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네가 죽지 않으면 윗선에서 나를 처리할 거야. 원망하려면 네 친부모를 찾으려 한 네 자신을 원망해. 그래서 이런 살신지화를 부른 거니까 아무래도 내 원수가 내 목숨을 노리는 모양이다. 나와 원한을 맺은 사람은 MJ그룹뿐이다. 박도준은 예전에 나에게 무관심했지만 이렇게 비열한 짓을 할 사람은 아니다. 그렇다면 윤미선뿐이다. 이건 그녀가 할 법한 짓이다. 하지만 그녀는 왜 내가 친부모를 찾는 것을 막으려는 걸까? 말해, 윤미선이 어떻게 당신을 협박했지? 이 두 글자를 듣자 눈앞의 남자는 도시락을 든 손을 떨었다. 네가 날 죽인다고 그 여자가 널 가만둘 것 같아? 남자의 미간이 좁혀지며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 여자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정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을 잘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한 번 웃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내 목을 졸랐다. 그래서 물귀신이라도 하나 데려가야겠어. 그는 지옥의 악귀처럼 흉측한 얼굴로 동그랗게 뜬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지만 숨은 점점 더 가빠졌다. 탕! 하는 소리가 울렸다. 남자는 순식간에 뒤로 쓰러졌다. 그의 머리에서 선혈이 흘러나와 바닥의 어둠과 하나가 되었다. 돌아보니 경찰 특공대 한 무리가 들이닥쳐 이곳을 포위하고 있었다. 강지혁이 어둠 속에서 나를 향해 달려왔다. 그는 내 밧줄을 풀어주고 손으로 내 얼굴에 튄 피를 닦아주었다. 나는 그의 눈빛이 이토록 당황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그가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설이야, 무서워하지 마. 나는 순간 보육원에서 어둠을 무서워하던 나를 위해 그가 촛불을 켜주고 똑같은 말을 해주었던 때를 떠올렸다. 나를 어떻게 찾았어? 그는 다시 그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비밀. 그가 신비롭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미선, 그 늙은 마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이른 아침 MJ그룹 회장 부인 윤미선이 납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각종 뉴스에 도배되었다. 순식간에 MJ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물론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미선은 자신을 깨끗하게 빼냈기 때문이다. 이 배후에는 분명 강지혁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미선의 배우 조종 증거를 찾는 것이다. 나는 이미 경찰로부터 나를 납치한 남자의 이름이 왕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명한 돌팔이 의사였다. 나는 단번에 몇 년 전 윤미선이 돌팔이 의사의 말을 믿고 내 손목을 그어 피를 뽑아 박도준의 몸을 보신시킨 일을 떠올렸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직감은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더 큰 음모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윤미선이 왕기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먼저 그의 가족을 통제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족에게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찰은 왕기의 가족이 이미 해외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심란해 있을 때 강지혁이 나에게 녹음 파일 하나를 보내주었다. 그 안에는 윤미선이 왕기에게 나를 납치하라고 지시하는 전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 설마 강지혁의 세력이 해외까지 뻗어 있는 걸까? 이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왕기의 아내를 찾으라고 사람을 보냈어. 이건 그녀가 보내준 거야.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녹음 파일을 들고 바로 박도준의 호화저택으로 쳐들어갔다.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웠다. 만약을 위해 경찰 한 명을 동행했다. 경찰관이 먼저 문을 두드렸고 나는 그의 뒤에 섰다. 문을 연 것은 박도준이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온 목적을 설명했다. 들어오세요. 박도준이 담담하게 말했다. 피곤한 눈 아래에는 붉은 핏줄이 서 있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소파에 앉아 하인에게 차를 내오라고 지시했다. 윤미선은 밍크털 드레스를 입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거실로 나왔다. 나와 경찰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다시 태어난 척하며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다. 왜 오셨는지 알아요? 그 헛소문 때문이겠죠? 경찰관이 물었다. 윤미선 여사님이시죠? 혹시 왕기 씨와 아는 사이입니까? 윤미선은 조금 화가 난 듯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겠어요? 그를 모르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일부러 그녀의 말실수를 파고들었다. 역시 윤미선은 냉정을 잃었다. 나를 향해 소리치며 욕을 퍼부었다. 이 천한 것. 내 아들과 이혼하고 나서 계속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더니 이제 MJ그룹이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박도준은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당신이 왕기를 시켜 나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했는데 아직도 발뺌할 생각인가요? 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윤미선이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조금도 기부인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경찰 앞에서 강지혁이 준 녹음 파일을 틀었다. 그녀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누군가 날 해치려 해. 옆에 있던 박도준도 마침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는지 나와 경찰관에게 말했다. 녹음 파일 하나 가지고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당신은 역시 당신 어머니 편이군요. 나는 경멸적으로 웃으며 스카프를 풀어헤쳐 손목의 흉터를 드러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보여주었다. 당신이 예전에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돌팔이 의사의 말을 믿고 내 피로 죽을 끓여 당신에게 먹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을 마치자 박도준의 표정이 깊어졌다. 그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관이 일어나 수갑을 꺼내 들었다. 윤미선은 그제야 겁이 났는지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윤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박도준을 보며 소리쳤다. 아들아, 나 좀 구해줘. 박도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무력함이 가득했지만 막지는 않았다. 3시간의 신문 끝에 나의 전 시어머니 윤미선은 미쳐버렸다. 나는 정신병원에 있는 윤미선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나를 보는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그와 동시에 박도준도 병으로 쓰러졌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유라가 울면서 나를 찾아와 병원에 가서 박도준을 한번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다. 도준 오빠가 병원에서 계속 당신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백혈병에 걸렸대요.
맞는 골수가 없으면 곧 죽을 거래요. 가서 한번 봐주면 안 될까요? 나랑 무슨 상관이지? 사실 오빠가 계속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었어요. 저랑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나랑 상관없다고 했잖아.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서려 했다. 그때 윤미선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내 친부모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니? 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줘. 그가 내 도움이 필요한가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와 도준이는 이복남매야.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믿지 못하겠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그녀가 그 많은 고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한 이유, 내가 유괴당했던 이유, 그녀가 나를 학대한 이유, 그리고 내가 친부모를 찾는 것을 막았던 이유, 이 모든 것이 그녀 때문이었다. 네가 도준이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윤미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박도준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권이 내게 있었다. 병원에 가서 병상에 누워있는 나의 오빠, 박도준을 보았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나는 내 친오빠와 결혼을 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박도준은 내가 온 것을 보고 햇살처럼 밝고도 허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나에게 웃어준 것은 처음이었다. 나와 그는 확실히 몇 군데 닮아 있었다. 내 마음은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 찼다. 그는 나의 고통을 외면했던 전남편이자 이 세상에 몇 안 되는 나의 혈육이었다. 나는 그를 구해야 할까? 윤미선이 나를 정신병원으로 불렀다. 오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내가 한병실을 지나갈 때 실수로 한 아주머니와 부딪혔다. 아주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인형도 바닥에 떨어졌다. 내가 주워주자 그녀는 내 눈을 보더니 갑자기 나를 껴안았다. 옆에 있던 의료진이 그것을 보고 즉시 나와 그녀를 떼어놓고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다. 윤미선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백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다. 이미 취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방 안에는 술 냄새가 진동해서 맡기 거북했다. 내가 들어가자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옷 예쁘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미친 척하는 건지 정말 미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옷은 내 엄마가 예전에 입었던 거야. 내 아버지는 오직 그 여자만 사랑했어. 하지만 분명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만났는데 분명 내 엄마, 그 여우 같은 년이 그를 유혹했을 거야.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녀는 내 어머니를 모함하고 있었다. 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지? 사실 그녀는 바로 여기에 있어. 내가 그녀를 미치게 만들어서 여기에 가뒀지. 윤미선이 하하하 웃었다. 웃다가 허리가 꺾일 지경이었다. 그러다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왜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해 주실 수 없었던 건가요? 윤미선은 다시 나를 보며 말했다. 너 그거 아니?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내 엄마가 생각나. 넌 그 여자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 우리 엄마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알고 싶으면 지하에 가서 그 여자랑 만나. 말을 마친 그녀는 라이터를 꺼내 옆에 있는 커튼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그녀는 이미 방 곳곳에 술을 뿌려놓은 모양이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내 엄마가 만약 제정신으로 자기 딸이 불에 타 죽는 걸 본다면 어떨까? 나는 문틈으로 아까 그 아주머니가 문 밖에서 세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차리고 불이야 라고 외쳤다. 설마 저 아주머니가 그래, 저 여자가 바로 네 친엄마야. 엄마, 저 설이에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밖에 여자는 이 이름을 듣고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마치 자신의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려는 듯. 하지만 연약한 그녀는 이 문을 부술 수 없었다. 연기가 점점 더 짙어졌다. 나는 입과 코를 막았지만 점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아래로 쓰러졌다. 의식을 잃기 직전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명은 나를 서리아라고 부르는 우리 엄마였고 다른 한 명은 강지혁이었다. 나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강지혁의 칼로 벤 듯한 뚜렷한 턱선이 보였다.
그가 나를 안고 뛰고 있었다. 입으로는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설이야, 설이야.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강지혁이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 엄마는요? 괜찮아. 내가 시내에서 가장 좋은 요양원으로 모셨어. 네가 나으면 보러 가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날 찾았어? 그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이심전심이지. 귀신이나 믿을 소리. 그는 분명 나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추궁하지 않고 다른 질문을 했다. 만약 네 원수의 자식이 중병에 걸렸다면 넌 그를 구할 거야? 그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지. 만약 그 아이가 네 친형제라면? 그 친형제가 나랑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다르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와 박도준의 관계는 아마 내가 윤미선에게 이끌려 그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미 틀어져 있었을 것이다. 3년 전, 내가 막 박씨 집안의 대문을 들어섰을 때 값비싼 가구들과 골동품 같은 화병들을 보며 드디어 보육권에 굶주리고 헐벗은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인간 지옥이었다. 처음 윤미선을 봤을 때 나는 그녀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나를 볼 때 항상 칠할의 혐오와 삼할의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봤기 때문이다. 원장님이 내가 선택되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씨 집안의 호화저택에 들어설 때까지도 멍한 상태였다. 처음 박도준을 봤을 때 그는 아직 병상에 누워 있었다. 허약한 모습에 하얗고 정교한 얼굴이 더해져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나온 사람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순간 강지혁을 떠올렸다. 그의 잘생김은 남성적인 공격성을 더했지만 박도준은 연약한 귀공자 같았다. 나는 몰래 박도준의 침대 옆으로 갔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조용히 오빠라고 부르자 그는 차갑게 한 글자로 대답했다. 꺼져. 아무래도 그도 그의 엄마처럼 나를 싫어하는 모양이다. 나중에 나는 방문 밖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다. 저 여자랑 결혼하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 오직 그 애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마음에 안 들면 병이 낫고 나서 이혼하면 되잖아. 나를 입양해 온 것이 아픈 남자와 결혼시켜 액땜을 하기 위해서였다니. 안 돼. 나는 도망쳐야 했다.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뒷문으로 가서 담을 넘으려고 했다. 하지만 경보가 울릴 줄은 몰랐다. 경비원들이 순식간에 몰려왔다. 나의 첫 번째 탈출 시도는 그렇게 윤미선에게 지하실로 끌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끝났다. 윤미선은 내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좋아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도망치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도망칠 때는 반드시 만반의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목욕을 하고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있을 때 박도준이 내 등에 상처를 보았다. 아파? 그가 내 등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피했다. 그는 서랍에서 연고를 꺼내 나에게 발라주었다. 다음부터는 도망치지 마. 넌 도망칠 수 없어. 앞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나는 그의 침대 머리맡에 있는 책을 보며 말했다. 앞으로 이 책들 제가 봐도 돼요? 그는 상업제국이라는 책 한 권을 나에게 건네며 말했다. 앞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나는 그에게 경영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크고 작은 연애에 그와 함께 참석하며 그를 도와 까다로운 중년의 기름진 남자들을 상대했다. 나는 마음을 바꿨다. 이곳을 떠나면 나는 여전히 고아원에서 나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남으면 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매달 마지막 날 윤미선은 나를 지하실로 데려가 손목을 긋고 내 피를 뽑아 죽을 끓여 박도준에게 먹였다. 그날 이후 매일 나는 더욱 열심히 박도준에게 배웠다. 영어뿐만 아니라 춤, 승마 등 사교 활동도 배웠다. 박도준은 나에게 친구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스승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를 존경했다. 오유라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오유라가 유학에서 돌아온 후 박도준은 더 이상 나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나는 오유라야말로 그가 마음속으로 정말 좋아하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오유라는 학력도 높고 재능과 외모도 뛰어났다. 그가 그녀를 선택하는 것도 당연했다. 어차피 우리는 이름뿐인 부부였으니까.
그래서 나는 한쪽 눈을 감고 오직 공부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오유라는 시골에서 온 나 같은 촌뜨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나를 만날 때마다 항상 거만한 태도를 보이며 귀한 아가씨 행세를 했다. 그녀는 윤미선의 비위를 잘 맞췄다. 때로는 그들이 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다고 느껴졌다. 윤미선 같은 부자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되어야 했다. 돈은 인생을 바꾸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나는 박씨 집안의 자원을 이용해 내 성공의 다리를 놓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불과 2년 만에 나는 해냈다. 박도준의 몸은 나아졌지만 회사는 문제가 생겼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빠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집에서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 혼자 윤미선의 욕설과 구타를 견뎌야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가 가장 무섭다. 그는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고한 사람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겪은 고통의 99%는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혼 증명서를 받은 순간 내 마음은 환희에 가득 찼다. 하지만 병약한 조강지처인 척 연기해야 했다. 그래야 나중에 복수를 준비할 수 있었다. 나는 윤미선 앞에서 항상 병약한 모습을 보이며 박도준의 병이 나에게 옮겨간 것처럼 믿게 만들었다. 과연 그 이후 그녀의 기분은 많이 좋아졌다. 매일 나에게 욕 몇 마디 하는 것 외에는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 나는 병상에 누워 과거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심사숙고 끝에 나는 박도준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어차피 윤미선은 이미 독약을 마시고 자살해서 죽었고 내 복수도 끝났다. 오빠, 내가 다시 이렇게 그를 불렀다. 이번에는 그가 나에게 꺼져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박도준의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나는 그를 아버지의 묘 옆에 묻었다. 나는 정신요양센터에 가서 우리 엄마에게 하얀 장미 한 다발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병세는 많이 호전되어 지금은 나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다. 설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엄마, 앞으로 우리 잘 지내요. 나는 엄마의 침대 머리맡에 해바라기 한 다발이 더 있는 것을 보았다. 과연 강지혁이 밖에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강지혁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걸까? 5살 때 보육원에서 처음 강지혁을 봤을 때 그는 항상 구석에서 혼자 낡은 큐브를 가지고 놀았다. 그는 말이 없었고 항상 차가운 표정이었다. 내가 몇 번 말을 걸었지만 그는 별로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어둠이 무서워 잠을 못 이룰 때면 이불을 안고 옥상에 올라가 별을 세는 것을 좋아했다. 그도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너도 잠이 안 와? 별자리를 보고 있어. 우주는 정말 오묘해. 인간은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아. 너도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니, 난 네가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해. 그렇게 나와 강지혁은 매일 밤 별을 보러 갔다. 그는 부모님이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책에서 본 작은 불씨가 들판을 태울 수 있다는 말을 해주며 앞으로 자신도 미약한 힘으로나마 노력해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강지혁은 보육원에서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나 크면 너한테 시집가도 돼? 그는 나를 보며 진지하게 고개를 숙여 생각했지만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나는 순진하게 그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무상했다. 10년의 평온한 날들이 지난 후 나의 악몽 윤미선이 찾아왔다. 나는 하나의 심연에서 또 다른 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강지혁은 내 인생을 비춰주는 그 미약한 별빛이었다. 박도준이 죽은 후 나는 MJ그룹을 인수했다. 그리고 강지혁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MJ그룹을 회생시켰다. 수만 명의 직원들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다. 오유라는 유학을 떠나 계속 공부하기로 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내가 너에게 저지른 잘못은 평생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외국에 가서 기독교로 개종하기로 했어. 내가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매일 밤 참회할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그녀를 용서할 생각도 없었다. 나와 강지혁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엄마의 병도 완치되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쌍둥이 남매를 낳았다. 남자아이는 강불리, 청불이, 여자아이는 이열련, 리련련. 어때? 강지혁은 이설이를 절대 떠나지 않고, 불이, 이설이는 영원히 강지혁을 연모할 테니, 련련. 좋아, 다 당신 뜻대로 해. 나는 강지혁의 품에 안겼다. 미래는 여전히 기대할 만했다. 이야기. 고등학교 입학 첫날. 나는 반에서 허세를 부리기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났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고 기숙사에서 나를 따돌렸으며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다. 학부모회가 열리던 날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우리 집 가사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투자그룹의 회장님이시고 어머니는 국내 유명 명품 브랜드의 창립자이시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평범한 중산층 수준으로 키우셨다. 나를 귀족 사립학교에 보내지도 않으셨고 고등학교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게 하셨다. 내가 좋은 가정 환경 때문에 오만방자해지지 않고 언제나 노력하는 태도를 유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몰랐다. 개학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거듭 당부하셨다. 친구들과 잘 지내라고, 그리고 내가 친구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작은 선물들을 모두 압수하셨다. 엄마는 돈이 있어도 겸손해야 하며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일부러 우리 집 농장에서 재배한 풋사과 한 봉지를 싸주시며 학교에 가서 룸메이트들과 나눠 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다. 기숙사 방 밖에 막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 올해 나온 샤넬 신상이야. 올해 딱 2개 나왔대. 응,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가방. 너 줄게. 룸메이트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너무 예쁘다. 나도 이 가방 정말 사고 싶었는데 집에서 계속 안 사줬거든. 유나야, 너 정말 착하다. 룸메이트 씨가 말했다. 이 브랜드는 별로 비싸지도 않잖아. 꽤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 참, 이건 엘사 향수야. 유통기한이 좀 지났지만 향에는 문제 없어. 너 줄게. 룸메이트 B가 보물처럼 향수를 받아들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 이 브랜드 들어봤어? 지금 국내에서 제일 비싼 브랜드잖아. 이 향수 몇백만 원 하지? 유나야, 너 정말 통 크다. 룸메이트 C가 말했다. 아니야, 우리 새엄마가 이 브랜드 창립자라서 집에 몇 병이나 쌓여 있어. 다 쓰면 또 나한테 와서 받아가. 나는 기숙사 안에서 들려오는 감사 인사가 가득한 환호성을 들으며 문 밖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엄마는 유명한 워커홀릭이시다. 나 하나 낳은 것도 귀찮아 하셨는데 언제 한가하게 수양딸까지 들였을까. 내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까맣고 마른 여자아이가 소독용 물티슈로 침대 가장자리를 연신 닦고 있었다. 그녀의 침대 위는 온통 명품 가방, 신발, 옷 등으로 가득했다. 그중 한 명품 가방은 눈에 확 띄었다. 나도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촌스러워서 별로 매지 않았었다. 나중에 우리 집 강아지가 그 위에 오줌을 싼 후 엄마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드렸다. 최유나는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 가방을 들어 키스를 하고는 자연스럽게 자기 베개 옆에 놓았다. 룸메이트 B는 옆에서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서 있었다. 유나야, 너희 집 정말 부자인가 봐. 최유나가 말했다. 이게 뭐 대수라고. 우리 새엄마가 다음 달에 SPY 최신상 신발 사주러 데려가 준다고 했어. 나는 짐을 내려놓으며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SPY는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잖아? 우리 엄마가 내 명품은 다 압수하고 남의 딸을 데리고 해외에 가서 명품을 사준다니. 분명 내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식은 안 아끼고 남의 집 자식을 챙기다니. 나는 온갖 의문을 품고 기숙사로 들어갔다.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두 룸메이트는 내 손에 들린 풋사과를 경멸적으로 힐끗 쳐다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눈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다. 최유나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펴고 있었다. 그녀는 무쌍의 작은 눈, 피부는 햇볕에 늘 그을린 듯 검고 누런색이었다. 지금 우리 둘은 말없이 서로를 뜯어보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가짜 원숭이라는 4글자가 떠올랐다. 이것이 그녀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공기가 잠시 침묵했다. 룸메이트 B가 즉시 거들고 나섰다.
내 과일 보니까 길거리 노점에서도 안 팔리겠다. 너 시골에서 왔지? 네가 SPA를 알기나 해? 못 산다고 남 시기하지 마. 룸메이트 A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어 보였고 집안도 괜찮은 듯 자주 명품을 접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 말을 알아듣고는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SPA가 아직 국내에 출시 안 된 건 맞지. 아마 유나는 다른 경로가 있겠지. 에휴, 어차피 우리도 못 사는데 그런 걱정해서 뭐해. 최유나의 얼굴색이 그제야 좀 풀렸다. 우리 새엄마가 전화해서 항공으로 보내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 신발이 무슨 생선이라도 되나. 항공 운송까지 하게. 그때 그녀가 나를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너 이름이 뭐야?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우리 엄마는 알면서 나는 모른다니.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에 관계가 그리 가깝지 않다면 나를 모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는 모두에게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 나는 김소희라고 해. 너희랑 같은 반이야. 침대 위에 이름표가 있었다. 그녀는 내 몸에 걸친 저렴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보고는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조심해. 내 캐리어 망가뜨리지 마. 엘사 거라 너는 배상 못해. 나는 그 캐리어를 쳐다보았다. 왠지 낯이 익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생각해보니 그녀 침대 위의 명품들은 모두 우리 집 물건 같았다. 엄마가 창고를 정리할 때 많은 것들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드렸던 기억이 났다. 우리 집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도 성이 최 씨였고 남편이 대릴사위라 딸이 엄마 성을 따랐다. 혹시 최유나가 그분의 딸일까?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룸메이트 B가 이미 그녀의 캐리어를 옆으로 옮겨주며 혐오스럽게 말했다. 에이, 네 물건 잘 챙겨. 과일 썩으면 냄새 제일 심해. 난 기숙사에서 촌스러운 냄새 나는 거 싫어. 나는 사과를 내 침대 아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농장에서 직접 기른 사과야. 너희가 안 먹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돼. 최유나가 말했다. 그렇게 우리 엄마는 내가 사는 환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베개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룸메이트 B는 그녀가 그 1인용 침대를 거의 1시간 동안 정리하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말했다. 유나야, 내가 도와줄게. 최유나는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작 말하지. 나 세수 좀 하고 올게.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밖으로 나갔다. 룸메이트 B의 얼굴색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 침대 위의 명품들을 보고는 금세 표정을 고치고 묵묵히 바쁘게 움직였다.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침대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최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셨고 나에게도 항상 잘해주셨다. 계약 첫날부터 그녀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는 않았다. 어차피 그녀가 허풍을 떠는 것은 그녀의 일이고 생활력이 없는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녀와 마찰을 빚게 될 줄은 몰랐다. 밤에 기숙사에서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간식을 꺼내 책상에 앉아 영상을 보고 있었다. 룸메이트 A가 내 옷이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다가와 말했다. 소희야, 그 옷 너한테 잘 어울린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 옷은 다 엄마가 골라주셔. 엄마가 골라주는 옷은 꽤 예뻐. 룸메이트 A가 말했다. 몸매 좋고 예쁘면 뭘 입어도 예쁘지. 그때 최유나가 묻는 소리가 들렸다. 그 옷 어디서 샀어? 고개를 돌려보니 최유나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눈을 가늘게 뜨고 음흉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카톡 답장을 보내며 무심코 대답했다. 기억 안 나. 최유나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옷 짝퉁이지? 나는 카톡으로 친구에게 제 무시해라고 답장을 보냈다. 솔직히 이 옷은 옷장에서 아무거나 꺼내 입은 거라 무슨 브랜드인지 기억도 안 났다. 최유나가 한눈에 짝퉁이라고 알아본다니 대단하긴 하다. 그때 룸메이트 A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떻게 알아? 그녀는 마치 작은 할머니처럼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노련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내가 한눈에 알 수 있어. 이건 절대 가짜야. 룸메이트 A가 내가 민망할까봐 중재에 나섰다. 옷 한 벌 가지고 뭘 그래. 요즘 인터넷에 짝퉁 브랜드 많잖아. 아마 소희도 신경 안 썼을 거야. 난 이 브랜드에 대해 잘 알아. 틀릴 리가 없어. 최유나가 끈질기게 비난하는 것에
나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아, 그래? 그렇게 대단하면 감정사나 하지 그래? 최유나는 내 말에 막혀 화가 났다. 기어코 내 옷이 짝퉁이라는 것을 물고 늘어졌다. 못 살 거면 입지를 마. 짝퉁 입을 배짱은 있으면서 남이 말하는 건 못 듣냐? 요즘은 짝퉁 입는 게 자랑이야? 그녀는 평소에 각종 화장품, 명품 향수를 입에 달고 살며 이거 별로 안 비싸. 이거 싸다. 이거 저렴해라고 말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내가 실어서 버린 엘사 옷 2벌뿐이었고 다른 옷을 산 적은 없었다. 이에 대해 나도 줄곧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그녀가 허풍의 맛을 들였다. 허풍 떠는 건 괜찮지만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건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의미심장하게 그녀가 보물처럼 여기는 옷을 쳐다보며 말했다. 갈아입을 옷이 있는 게 어디야. 명품은 비싸니까 평소에 2벌만 번갈아 입으면 냄새 날까봐 걱정돼서. 말을 마치고 나는 침대에 올라가 잠을 청했다. 최유나는 내 침대 아래 서서 얼굴이 돼지간처럼 붉어졌다. 소리쳤다. 무슨 뜻이야? 이 2벌은 내가 입기 편해서 입는 거야. 빨래하기 귀찮아서 그런 건데 불만 있어? 냄새나도 네가 못 사는 것보다 나아. 나는 한 문장이 떠올랐다. 한 사람에게 가장 큰 모욕은 그를 무시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그가 모욕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다. 밤새 그녀가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기숙사 밖에서 최유나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름부터 지금까지 입을 옷이 2벌밖에 없어서 다 해졌다고. 그 돈으로 무슨 옷을 사?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최유나가 맨날 남들 저렴한 옷 입는다고 비웃는 성격에 그녀가 살 옷은 당연히 명품일 것이다. 최 아주머니의 수입으로는 한 달 월급으로 옷 한 벌 사기도 빠듯할 텐데. 그때 최유나가 복도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걔네 딸이 나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했잖아. 그럼 가서 2벌 더 가져다 주면 되잖아. 어차피 걔네는 옷 많아서 모를 거라고. 나는 문 뒤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최유나가 허영심 때문에 최 아주머니에게 내 옷을 훔쳐오라고 시킬 줄은 몰랐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내가 필요한 건 돈이라고. 그럼 돈을 주든가. 닥쳐. 어릴 때부터 나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날 가르쳐? 알았어. 그럼 최대한 빨리. 나는 최유나가 전화를 끊는 것을 감지하고 나서야 침대로 돌아왔다. 나는 마침내 알게 되었다. 최 아주머니가 왜 평소에 옷을 아껴 입고 우리 집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들을 주워가고 가끔 가부를 했는지. 그녀가 최유나에게 100% 순종하는 것은 아마 수입의 대부분을 최유나의 명품을 사주는 데 썼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최 아주머니가 안쓰러웠고 최유나에 대한 혐오감은 한층 더 깊어졌다. 그녀는 허영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어머니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다. 만약 최유나가 계속해서 명품족 행세를 하게 둔다면 대학 생활은 아직 길고 이 명품들은 최 아주머니에게는 끝없는 구렁텅이일 것이다. 이번에 화가 나서 최 아주머니에게 도둑질을 시켰다면 다음에는 무슨 짓을 시킬지 모른다. 반드시 그녀의 정체를 밝혀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틀 후 최유나는 과연 룸메이트들 앞에서 옷자랑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녀의 관심사가 화장품 자랑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최유나는 남들이 저렴한 브랜드를 쓰는 것을 무시하며 매일 갈색병, 흑색병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남들에게 추천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내 피부에는 분명 갈색병이 맞을 거야. 이 브랜드는 안 좋아. 피부에 너무 자극적이야. 이 파운데이션은 정말 저렴해. 겨우 100만 원대야.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들에게 추천하는 것들은 그녀 자신도 사지 못한다는 것을. 나와 그녀는 모두 좌측 위층 침대를 썼다. 어젯밤 내가 침대 커튼을 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려 할 때 마침 그녀가 침대에 앉아 화장품을 바르고 있었다. 나는 그 새 것처럼 보이는 명품 포장들이 모두 우리 엄마가 다 쓴 화장품 병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병 안에는 바닥이 보이는 약초팩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별로라고 버린 것을 아마 최 아주머니가 아까워서 딸에게 가져다 준 모양이다. 이에 대해 나는 정체를 밝히지도 너무 신경 쓰는 척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며칠 뒤면 최유나가 이것들을 다 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엄마가 H국에서 화장품 세트를 주문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하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당분간 버릴 화장품이 없었다. 최유나는 분명 저렴한 대체품을 사지 않을 것이다. 최 아주머니의 돈은 이미 명품 옷을 사는데 썼으니 단기간에 그녀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또 무슨 짓을 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내가 세수를 하고 돌아오니 과연 내 크림이 한 움큼 줄어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속눈썹 하나가 붙어 있었다. 나는 평소에 골고루 바르고 위생에 신경 썼기 때문에 한 움큼 파인 것은 정말 역겨웠다. 새로 산 신선수도 많이 줄어 있었고 놓인 위치도 내가 평소에 놓던 자리가 아니었다. 나는 세수하느라 바쁜 룸메이트들을 보고 의아한 척 물었다. 누가 내 화장품 만졌어? 룸메이트 B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다가 나를 돌아보며 약간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누가 네 화장품을 만지겠어. 불안하면 그냥 치워둬. 며칠 동안 지켜본 바로 그녀는 집안이 괜찮은 아이 같았고 교양도 있었다. 평소에 최유나와 더 가깝게 지냈지만 나에게 너무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룸메이트 C는 달랐다. 그녀는 브랜드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하루 종일 공부 아니면 최유나를 추종하는 것만 알았다. 나에게는 항상 불만이 많았다. 그녀가 끼어들었다. 나도 내 화장품 있는데 내가 왜 내 걸 써? 내 그 병들은 나한테 줘도 안 써. 알레르기 날까봐 무서워. 내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이니 함부로 만질 사람은 없을 텐데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물었는지 모두들 불쾌해했다. 오직 최유나만 눈빛을 피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속으로 80% 확신했다. 지금은 증거가 없고 다른 두 룸메이트는 평소에 최유나를 떠받들기 때문에 함부로 따지면 모두의 반감을 사고 최유나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면 그녀는 더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화장품들을 원래 위치에 그대로 두었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인터넷으로 내가 평소에 쓰던 것과 다른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를 주문해서 여자 기숙사로 보내달라고 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나에게 선물을 보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최유나의 담력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 저녁에 일찍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른 두 룸메이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마침 최유나가 내 새 화장품을 쓰는 것을 딱 잡았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뒤로 걸어가 물었다. 최유나, 너 내 화장품 쓰면서 왜 말도 안 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최유나가 깜짝 놀랐다. 다른 룸메이트들도 소리를 듣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틀 전, 최유나는 룸메이트 B에게 우리 집 화장실에서 쓰던 방향제를 선물했다. 그녀가 제일 먼저 나서서 불평했다.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냐? 유나가 네 그 병들을 어떻게 탐내겠어? 그리고 이건 귀부인급 화장품인데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쓰겠어? 룸메이트 A도 뭔가 받은 것이 있는지 나서서 말했다. 오해야. 나는 최유나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해명하라고 했다. 오해야? 최유나는 태연하게 내 화장품을 자기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무고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내가 새로 산 화장품 맞아. 그녀는 그 택배가 남이 보낸 것이라. 내가 모르면 자기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 쇼핑 기록을 그녀 앞에 들이밀었다. 똑똑히 봐. 내가 3일 전에 산 거야. 구매 시간, 신원 기록, 화장품 브랜드, 생산번호 다 표시되어 있어. 그리고 네가 이게 내 거라고 했는데 인터넷으로 샀으면 구매 기록 있어? 내 거랑 같은 생산번호야? 모두의 시선이 최유나에게 쏠렸다. 아마 그녀도 내가 기록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연이은 질문에 그녀는 당황해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원래의 검은색으로 변했다. 벌떡 일어나며 화가 난 듯 보였다. 그럼 내가 택배를 잘못 뜯었나 보지. 화장품 2병 가지고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이때 룸메이트 A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거들지 못했다. 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화장품 2병일 뿐이지. 못 살 것도 아니고 배상은 안 해도 돼. 다만 나는 결벽증이 있어서 남이랑 화장품 같이 쓰는 거 싫어해. 앞으로는 내 거 써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최유나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했다. 요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쪼잔해? 나는 고개를 돌려 의미심장하게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도 부자 같지는 않은데. 최윤아는 마치 지뢰를 밟은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나에게 돌렸다. 얼굴이 화약통처럼 검게 변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부자들도 서민들 돈 벌어서 부자 된 건데 겸손을 배워야 하지 않겠어? 나는 이 말을 하면 최윤아가 좀 수그러들 줄 알았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부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전보다 더 기고만장해졌다. 스스로 반의 여신으로 등극하더니 심지어 내 친구에게까지 관심을 보였다. 군사훈련 중 점심시간에 친구가 나에게 물을 주러 왔다. 여자들의 잘생겼다 하는 환호성이 들렸다. 나는 햇볕에 그을려 흙투성이 개 같았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어릴 때부터 같이 놀던 내 친구 정우진이 여자들의 환호 속에서 상쾌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하얀 셔츠까지 입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3년 선배였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다른 학교에 다니다가 대학교에 와서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나는 그의 길고 쭉 뻗은 다리를 보며 속으로 쯧쯧 혀를 찼다. 사람 꼴을 하고 있네. 그리고는 최윤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쟤는 우리 아빠 친구 아들이야. 옆에 있던 사람이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정씨 집안이 이 도시 최고 부자라던데? 그럼 너희 집도 엄청 좋겠다. 최윤아는 숨김없이 입꼬리를 올리며 사람들 속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유나야. 그럼 너 정우진 선배랑 소꿉친구야? 유나야, 너무 행복하겠다. 나도 돈 많고 잘생긴 소꿉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정우진 선배 손에 들린 물이 되고 싶어. 어떡해. 나 저생수병에 질투심이 생겼어. 나는 속으로 배관시했다. 정우진이 학교에서 꽤 인기 있는 모양이네. 나는 지금 햇볕에 그을려서 정우진이 나를 못 알아볼 거라고 짐작했다. 그가 물 2병을 들고 사람들 속에서 한참을 헤매고 있을 때 최윤아가 먼저 다가갔다. 우진 선배, 누구 찾으세요? 정우진은 이런 갑작스러운 친절에는 이미 익숙했다. 고개를 돌려 물었다. 소희 못 봤어? 그녀의 얼굴색이 변하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걔는 왜 찾으세요? 공교롭게도 우진이가 나를 발견했다. 곧장 나에게로 걸어왔다. 나는 내가 오전 내내 햇볕에 그을려서 지금 좀 못생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표정으로 혐오스럽게 물을 나에게 건넸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정우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괜찮아? 나는 짜증스럽게 그에게 소리쳤다. 네가 괜찮아? 네가 학교에서 얼마나 인기 많은데 대놓고 나한테 물을 줘? 날 죽이려고 그래? 그는 억울해했다. 난 네가 더위 먹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나는 고개를 돌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물을 주러 온 건지 내가 흙투성이 개처럼 된 걸 보러 온 건지 누가 알겠어. 그의 얼굴에 떠오른 얄미운 표정을 보면 자기 마음속으로는 잘 알 것이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위를 둘러보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얼음물을 다시 건넸다. 나 여자한테 거절당한 적 없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체면 좀 세워줘. 한 모금만 마셔. 아, 내가 더위 먹을까봐 걱정된 게 아니라 체면 때문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그에게 체면을 세워주겠는가. 단호하게 다시 거절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너도 봤잖아. 내가 얼마나 인기 많은지. 네가 안 마시면 더 미움만 살걸. 나는 고개를 돌렸다. 과연 최윤아가 이를 갈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짜증스럽게 받아들고 한 번에 다 마셔버렸다. 만족해?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다. 방금 그 병은 내 거야. 네가 잘못 가져갔어. 알았어. 지금 당장 어디 가서 토하고 올게. 내가 고개를 돌려가려는데 그가 얄미운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 침 마시고 싶었으면 진작 말하지. 이 병도 한 모금 마셔줄까? 내 얼굴은 햇볕에 붉어진 데다 화가 나서 더 붉어졌다. 짜증스럽게 반문했다. 왜? 네 얼굴에 뱉어줄까? 그는 적당히 물러섰다. 알았어, 그만 놀릴게. 정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 새엄마가 이번 주 군사훈련 끝나면 내가 너 데리고 산장에 가서 이틀 쉬고 오라고 하셨어.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는 나를 잃었다. 우리 새엄마가 나를 초대한 건데 내가 왜 너한테 고맙다고 해야 해. 알았어. 정우진이 가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가시려는데
최유나가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았다. 너 어떻게 우진 선배를 알아? 나는 그녀의 태세를 보아하니 말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내 일을 그녀에게 보고해야 하다니.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가볍게 대답했다. 맞춰봐. 최유나의 피부는 햇볕에 타면 검어지는데 화가 나니 더 검어졌다. 네가 우진 선배랑 몇 마디 하고 물 한 병 마셨다고 대단한 줄 알지 마. 그는 너 같은 집안 여자한테는 관심 없어.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돌아서려 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나를 막았다. 왜? 네가 정말 신분 상승이라도 한 줄 알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는 얼굴이 검게 변한 최유나를 무시하고 일어나 기숙사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나와 최유나는 며칠 동안 냉전 상태였다. 그녀는 매일 기숙사에서 음흉하게 굴거나 내가 돈만 밝힌다고 말했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무시했다. 군사훈련이 끝나고 우리는 반 단합대회를 했다. 내가 반비를 정산하는데 장부에서 100만 원이 비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 반은 전에 반비를 모아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사실은 반 임원들만 알고 있었다. 최유나가 비용을 보관하고 내가 장부를 확인하는 책임이었다. 100만 원이 아무리 해도 맞지 않았다. 그녀가 결국 딴 마음을 품은 것이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는 최유나를 찾아가 복도로 불러냈다. 이 장부 어떻게 된 거야? 100만 원이 비는데 모두에게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예전에 최유나를 이기적이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과소평가했었다. 그녀의 바보인 척하는 연기는 가히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나에게 반문했다. 소희야, 무슨 농담이야. 돈은 네가 가지고 있었잖아. 나는 어이가 없어서 반문했다. 네가 언제 나한테 줬는데? 나는 왜 몰라? 그날 계산 끝나고 네가 잔액 정산하라고 내가 남은 돈 다 너한테 줬잖아. 내가 너한테 돈 입금하라고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나와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교실 밖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라 주위에 금방 사람들이 몰려와 거들기 시작했다. 최윤환의 집은 그렇게 부자인데 100만 원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어. 네가 쓴 거 아니야?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최윤환은 눈동자를 굴리며 교활하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네, 집이 어려운 건 이해할 수 있어. 100만 원, 내가 대신 내줄게. 하지만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건 아니지.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옆에서 정의의 사도가 나섰다. 왜 네가 대신 내줘? 걔네 집이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 돈을 쓰면 안 되지? 네가 걔 부모도 아닌데 왜 대신 내줘? 쓴 사람이 내게 해. 최유나, 네가 카드에서 돈을 나한테 줬다고 했는데 언제 인출했어? 증거는 어디 있어? 최유나는 눈빛을 피했다. 그녀는 두 번의 인출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돈을 인출한 것은 우리 단합대회보다 보름이나 빨랐다. 그녀는 나를 밀치고 교실로 들어가려는 척하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됐어, 100만 원 가지고. 너 이렇게 구니까 나 너무 피곤해. 내가 대신 내줄게. 나 수업 들어가야 해. 나는 그녀를 막았다. 네가 그렇게 부자면 우리한테 1억만 빌려줘봐. 이때 옆에서 또 정의의 사도가 나섰다. 소희야, 제가 대신 내준다는데 왜 그렇게 길을 막고 있어? 누구한테 잘난 척하는 거야? 너희 집 가난한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막무가내로 굴어도 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짜증스럽게 그들에게 따졌다. 너희는 이치에 맞아? 제가 허세를 부린다고 모두가 쟤를 믿는 거야? 제가 나한테 돈을 줬다고 했는데 언제 인출했고 언제 나한테 줬는지 너희 증거 있어? 누가 내가 쓴 거 봤어? 너희 중에 누가 우리 집 가난한 거 봤어? 너희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아니면 남의 입을 믿는 거야? 결국 이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담임 선생님께 알려지게 되었다. 이 일로 최유나의 정체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 일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다시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다. 반의 많은 학생들이 불만을 품었다. 100만 원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나를 의심하는 사람도 최유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별 상관없었지만 최유나의 학생들 마음속 부잣집 딸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다.
나는 가끔 야간 자율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난 최유나가 마음에 안 들어. 맨날 자기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는데 먹을 거 시킬 때는 항상 싼 거만 골라. 밤비 초과할까봐 걱정하면서 자기 집차가 어떻다고 자랑하는데 귀에 딱지가 않겠어. 걔네 집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어. 단합대회 날 그렇게 더웠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주더라. 아마 이 돈도 자기가 써놓고 단합대회 때 내놓을 돈이 없어서 손가락으로 계산하면서 초과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거 아닐까. 요즘 부자들은 다 검소해. 걔네 명품들 어쩌면 정말 소희가 쓴 걸지도 몰라. 나도 부자가 검소한 건 봤지만 저렇게 짠 건 처음 봐. 내가 저번에 걔한테 명품 물어봤는데 잘못 말했다고 하더라. 보아하니 걔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에휴, 그 이후로 최윤아는 나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업이나 식사 때 나를 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면 바로 얼굴을 굳히고 가버렸다. 인심을 얻기 위해 밤에는 룸메이트들에게 큰 식사를 대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숙사의 다른 두 아이는 그녀의 부잣집 딸이라는 꼬리표를 여전히 믿고 있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최유나가 기숙사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계속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잠들었을 때 그녀가 살충제를 내 얼굴에 뿌릴 줄은 몰랐다. 나는 눈을 감고 발버둥치는 척하며 그녀를 위층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나중에 최유나의 울음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감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미 눈을 씻은 후였지만 최유나는 바닥에 누워 머리를 감싸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며 절대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고양이의 과민 반응보다 더 심했다. 사감 아주머니는 그녀가 정신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서둘러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이 일의 전말을 자세히 설명하고 잠잘 때 누가 살충제를 뿌려서 불편함을 느껴서 마구 발버둥 치다가 그녀가 내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일은 원래 최유나가 잘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뇌진탕에 걸렸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다. 소희야, 내가 평생 뇌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나도 짜증스럽게 맞받아쳤다. 의료비 배상하라는 거지? 나도 눈이 불편해서 안과 가야 해. 마침 병원에 같이 가서 서로 배상해주자. 최유나는 배상이라는 말을 듣고 바닥에 앉아 화를 냈다. 소희, 네가 일부러 날 밀었잖아. 다친 건 나인데 왜 내가 너한테 배상해야 해? 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내가 내 침대에서 좀 움직이는데 내 허락까지 받아야 해? 네가 내 침대에 안 올라왔으면 내가 어떻게 널 밀어? 게다가 살충제는 약인데 정상적인 사람이 누구한테 뿌리겠어? 뇌에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 아니야? 최유나는 나에게 말로 이기지 못하자 사감 선생님에게 불쌍한 척하며 동정을 구하기 시작했다. 사감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좀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요. 나도 지지 않았다. 사감 선생님, 저도 눈이 좀 흐릿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싶어요. 불쌍한 척하는 건 누가 못해. 그래서 이것은 기숙사 분쟁에서 배상 분쟁으로 번졌다. 결국 담임 선생님의 중재가 실패한 후 우리는 부모님을 부르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는 시선을 최유나에게 돌렸다. 그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변명했다.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너무 바쁘셔서 오실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일은 내 건강과 관련된 문제야. 학교는 반드시 양측 부모님께 통보해야 해. 지금 우리 반은 모두 최윤아의 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들 최윤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게다가 건강 문제, 배상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은 반드시 부모님을 불러야 한다고 하셨다. 결국 최윤아의 부모님께 전화가 걸렸다. 그 순간 나는 최윤아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다. 그녀는 불안하게 교실로 돌아와 하루 종일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과 말할 때도 기운이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그녀가 정말 뇌진탕에 걸린 줄 알고 팬팬 와서 그녀를 위로했다. 유나야, 머리 아픈 거 좀 괜찮아졌어? 부자들은 개인 의사가 있다던데 부모님께 부탁해서 최고의 뇌 전문의에게 검사받으면 괜찮을 거야. 유나야,
너희 부모님은 무슨 차 타고 오셔? 나는 옆에서 냉담하게 지켜보았다. 학생들의 연이은 질문에 최윤아는 첫 번째 질문에만 약간 반응했을 뿐 뒤의 질문에는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룸메이트 A만이 나에게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 눈은 괜찮아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 씻고 나니 훨씬 좋아졌어. 오후에 최 아주머니가 학교에 도착했다. 최윤아는 평소에 자기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했기 때문에 최윤아의 부모님을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들 창밖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최 아주머니는 평범한 아주머니 차림으로 긴장한 채 담임 선생님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윤아네 집은 엄청 부자 아니었어? 왜 엄마가 저렇게 촌스럽게 입었지? 저분이 어떻게 최윤아 부모님이겠어? 아마 가사도우미겠지. 맞아, 최윤아네 집이 그렇게 부자인데 부모님은 엄청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직접 오시겠어. 몇몇 원숭이 같은 아이들은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나를 쳐다보았다. 최윤아 어머니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최윤아 부모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난 별로 궁금하지 않아. 난 소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말이 끝나자마자 같이 구경하던 몇몇 원숭이들이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다. 심지어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비웃었다. 최윤아네 집 가사도우미까지 왔으니 이제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네. 이때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교실로 들어오셨다. 최윤아, 내 어머니 오셨어. 잠깐 나와. 최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문 밖에 서 있을 때 모두들 깜짝 놀랐다. 몇몇 시선이 일제히 최윤아에게 향했다. 걔 엄마가 유명 기업 창립자 아니었어? 왜 시골에서 온 사람처럼 입었지? 답은 모두의 마음속에서 이미 명백해졌다. 최윤아는 고개를 숙이고 주위의 시선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얼굴이 붉어진 채 담임 선생님을 따라 사무실을 나갔다. 이때 담임 선생님이 물었다. 소희야, 밖에 계신 신사분이 내 아버님이시니? 나는 밖을 힐끗 쳐다보았다. 김 집사님이 신사적으로 밖에 서 계셨다. 담임 선생님이 묻는 것을 듣고 신사적으로 교실문 앞으로 걸어와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는 소인의 집사입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미국에 계셔서 잠시 돌아오지 못하셔서 저에게 대신 와보라고 하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렇군요. 그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최윤아의 어머니십니다. 김 집사님은 매우 정중하게 설명했다. 아닙니다. 이최 여사님은 저희 집 가사도우미이십니다. 생煎，既然都是自己人，那我们去办公室聊吧，顺便协商下这件事怎么解决。This part seems like a copy-paste error from the original text. I'll correct it to make sense in the Korean context.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상의해 봅시다. 최윤아는 아마 자기 어머니가 우리 집 가사도우미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녀는 완전히 멍해 있었다. 최 아주머니는 그녀를 쏘아보고는 나에게 사과했다. 소희야, 윤아가 철이 없어서 그래.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이야. 걔가 너한테 살충제를 뿌렸다고 들었는데 눈은 다치지 않았니? 엄마, 딸이 침대에서 밀려 떨어졌는데 제 눈을 걱정해? 엄마가 정말 내 친엄마 맞아? 입 닥쳐. 네 성질 내가 모를 줄 알아? 빨리 소희한테 사과해. 내가 왜 쟤한테 사과해야 해? 최윤아는 겉보기에는 신사적이지만 실제로는 위험 있는 김 집사님을 힐끗 쳐다보고는 자기 어머니가 우리 집 가사도우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함부로 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김 집사님은 내 눈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 최 여사님, 저희 집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을 드린 것이 이런 식으로 호가호위하며 아가씨 눈에 살충제를 뿌리라고 드린 것입니까? 물론 내 눈이 정말 흐릿해진 것은 아니었다. 최윤아가 나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다. 최 아주머니는 죄책감에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미안해. 담임 선생님은 최윤아의 허세 부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윤아의 허세 부리는 풍조에 매우 불만을 표했다. 그런데 그녀의 어머니가 가사도우미라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심한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최 아주머니는 사과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일에만 신경 쓰느라 유나와 함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나가 저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명품으로 달래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허영심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일을 하시느라 따님과 함께할 시간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이 일은 아주머니를 봐서라도 저는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아주머니께서 사과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최유나에게 직접 사과를 듣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최유나에게 쏠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먼저 최 아주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위험 있는 김 집사님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네가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어머니야. 최 아주머니의 월급은 적지 않아. 하지만 아주머니는 네가 명품을 사도록 절약하셨어. 네가 허세를 부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고 있니?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소위 말이 맞아. 사람마다 생활 환경은 다르지만 자기 마음가짐과 수양이 중요해. 자기 능력에 맞게 사는 것이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네 허영심을 더 이상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일에 대해 반성문을 써야 해. 이후 담임 선생님은 최유나에게 반성문을 쓰고 사과하게 했다. 그 후 한동안 최유나는 반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로 그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도 이 일을 알게 되시고 최 아주머니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그녀가 자신의 가정을 돌볼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이후로 최유나는 다시는 반에서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우리 어머니가 여전히 최 아주머니께 많은 명품을 선물했지만 최유나가 다시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한 번은 최유나가 학생 식당에서 임시로 일하는 것을 보기도 했다. 최유나는 말했다. 이런 저렴한 옷을 입는 게 이렇게 편안한지 몰랐어. 갈아입을 옷도 많아서 편하고 매일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자신이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 때로는 거짓말 하나를 하면 그걸 덮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게 마음 편하지.